안성환의 시사야. 신라 천년 역사를 안고 있는 경주 월성 앞 개천에서 최근 의미심장한 발굴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천이라고 하는 개천은 신라 왕국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부인 아령의 탄생 설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아령 설화에 깃든 흥미로운 이야기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 아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발천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썩 이렇게 낯익은 곳은 아닌데요. 이 경주 동군과 월지라고 있는데 그것을 안압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월성 북쪽과 계름을 지나서 남천으로 흐르는 하천을 가르치는데 아마 그게 가봤어도 저도 가봤지만 이게 하천인지 잘 이렇게 구별이 안 가요. 폭이 한 5m 가량 있기 때문에 작은 천이군요. 개천이나 혹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도랑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신라 왕경 복원사업 하나로 발굴하다가 그 옆에서 이제 우물 하나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우물이 발천이라는 개천과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길에 그 전떨이라고 하잖아요. 벽돌을 정연하게 이렇게 깔아놓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주단을 깐 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벽돌을 깔아놨을까요? 삼국유사 박격거세조를 보면 그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격거세가 태어난 바로 그날에 또 사량리 아령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리영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TV 드라마 중에 인어아가씨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아리영이라고 주인공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그 아리영이 아마 여기서 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 닭개자 계룡이 나타나가지고 왼쪽 옆구리로부터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 입술이 닭의 부리 같아서 월성의 북천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퉁겨져 떨어졌으므로 그 천의 이름도 따라서 발천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발자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한자가 좀 어렵네요. 예, 어려워요. 근데 박혁거세 부인인 아령이 태어난 운물이 발견이 된 거다. 예, 어쨌든 발굴단에서는 그렇게 단정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된 수정문 토기가 있는데요. 그게 물이 떨어지는 문양이라고 해서 수정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 토기 연대를 보면 문무왕 시대인 7세기 말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이 발천과 이어진 우물이 발견이 되고 그 사이를 잇는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주단길 같은 그런 전떨길이 확인이 됐다면 예사로운 흔적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데요. 문무왕 때부터 이 전떨길을 따라서 제사를 지낸 흔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시대에 요쪽을 발천과 아령의 설화를 간직한 것으로 당대 신라인들이 인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신화이면서도 역사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이게 아령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고 사실 이번 발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그렇게 보니까 학술적인 이야기여서 이 발천 이야기 빼놓고는 그래서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 기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꾸며가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발천 이야기가 나왔 김에 아령 설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혁거세 왕비가 닭 부리를 하고 태어났다. 굳이 왜 닭이었을까? 왜 또 부리가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니 닭대가리니 하잖아요. 그래서 깜빡깜빡 자리 잡아버리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이렇게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 서양에서도 머리 나쁜 사람을 버드 브레인스라고 하고 그런다는데요. 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새가 진짜 그 뇌도 작고 이렇게 그 지능이 좀 낮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새를 보면 사실은 머리에 비해서 이렇게 뇌가 또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 나쁜 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닭의 경우를 보면 나름대로의 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의 정도 좀 지니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강한 바람을 맞은 병아리들의 깃털이 구겨지니까 어미닭의 심장 박동수가 막 높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어미닭의 안구 온도도 눈에 띄게 떨어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어미닭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얕잡아 볼 게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학술지를 보면 이른바 그 똑똑한 새라는 논문이 실렸어요. 뭐냐면 닭의 울음소리를 2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이 소리들이 다양한 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거고 예컨대 수탉은 닭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발견하게 되면 사납게 경고음을 내긴 하는데 그러나 그 포식자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수탉을 겨냥하고 있을 때는 경고음을 내지 않고 살짝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라이벌 수탉이 잡혀 먹이면 자신에게는 오히려 자기는 안 잡아먹히니까 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다른 그 종들한테 네. 알려주잖아요. 자기 그러니까는요. 그 뭐 닭이라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닭들한테 경고음을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건 머리가 똑똑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똑똑한 건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영악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뭐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가 자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닭대가리니 새대가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스스로에게 침을 내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혁거세 신화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말 조심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령이 닭개짝 계룡으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닭부리를 갖고 태어난 거고 남편이 박혁거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역시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기원전 57년에 나정에서 태어났다는데 이 나정은 닭개자 계정이라고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정 계정 옆에 흰말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니 알이 태어났고 그 알을 갈라보니까 갓난아이가 나왔고 그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박을 성으로 삼았고 이름은 혁거세라고 했다라는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네. 예전에는 닭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예. 야, 봉황도 닭 모양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렇죠. 천개라고 해서 또 아주 신선한 또 이 닭 같은 그런 모양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니었을 것이다. 예, 옛날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거 같고 어쨌든 박혁거세하고 아령은 한나라 태어난 동갑내기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특이해요. 그리고 이 박혁거세가 난 우물 아까 얘기했지만 계정이라고도 하고 나정이라고도 하지만 네. 아령이 탄생할 때 출현한 동물이 계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를 계림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계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럼 신라는 닭과는 뭐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예, 또 하나 그런데요. 있죠.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라 김씨의 시조가 김알지거든요. 근데 예. 김알지도 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삼국사기를 보면 기원 후 65년에 경주의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재상이 가서 보니까 나뭇가지에 금색 괴짝이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고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작은 남자아이가 그 안에 있었고 자태가 훌륭했고 그 당시에 왕인 탈해왕이 기뻐하면서 이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아들처럼 걷어 길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김알지 후손들이 신라 네.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 탈해왕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 건 아니고 김알지 이후에 7대가 흘러서 미추왕이 13대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잠깐 또 미추왕 다음에 그 3대가 끊겨요. 다시 석시가 왕이 됐다가 내무랑 때부터 356년부터 김씨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당시에 그 닭을 숭상하는 신라인의 관념이 그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 삼국사기를 보면 인도인들 천축일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인도인들이 보는 신라인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됐냐면 인도인은 신라를 구구타 예설라라고 한다. 구구타는 닭을 그다음에 예설라는 귀하다는 뜻의 귀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은 신라에 있는 닭신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 빛을 머리에 꽂아서 장식한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구구타 왠지 닭 울음소리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닭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닭의 깃을 머리에 꽂아서 장식하는 신라인이 당대 패션 피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닭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박혁거세 부부와 함께 닭과 지대한 관계가 있는 신라 김 씨가 신라 56대 임금 가운데서 38명을 배출했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고 올라가면 저도 뭐 같은 계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런가요? 같은데 지금 그 무슨 생각하시는 김씨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무슨 김씨? 경주 김씨 그
쪽에 굉장히 문파도 그렇습니다.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 경주 김씨를 비롯해서 김할제를 시조로 둔 신라 김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김씨가 본관만 해도 한 27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경주 김씨만 해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80만 명이 된다 그러고 그 김할제 계열의 신라 김씨가 뭐 부안, 안동, 김영, 언양, 강릉, 광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고 김씨에서 또 관련한 다른 성씨도 있다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동권 씨도 있고 뭐 강릉 왕씨도 있고 광산 이씨도 있고 감천 문씨도 있고 수성 최씨도 있고 여러 많다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이겠죠. 뭐 엄청 많습니다. 다 우리는 같은 친척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저는 이씨여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신라를 계림이라고 한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박격거세 부부 때문이 아니라 김할지가 태어났을 때 숲속에서 닭이 울었다는 걸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숲속에서 울었기 때문에 닭이 계림이라고 했다라는 설도 있죠. 뭐 어찌 됐든 간에 신라인의 조상과 닭은 불가분의 관계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닭처럼 또 상스러운 동물도 드물고 그래서 이 중국의 한나라 경학자가 지은 한시 외전을 보면 닭에게는 5가지 덕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머리에 붉은 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벼슬이라잖아요. 그리고 다리에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지녔기 때문에 그 벼슬과 이 발톱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를 했고 또 강한 적과 만나게 되면 서슴없이 싸운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고 또 먹이를 얻으면 꼬꼬하면서 서로 알려주니까 인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해시계처럼 새벽을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해 뜨면 울어주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가지 덕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요, 그렇지도 않대요. 들어보니까 얘기가. 그래서 뭐 옛 사람들 보면은 또 닭이 머리 위에 이제 벼슬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닭벼슬이라고 하잖아요. 개관이라고 하는 건데 벼슬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닭의 그림을 서재에 걸었는데 어떤 경우는 닭벼슬처럼 생긴 맨드라미가 이렇게 보면 닭벼슬처럼 생겼거든요. 맞아요. 닭과 같이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관이에 관을 더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관상가관이라고 했는데 출세원이라든가 관운이 터져라 2배로 터져라라는 발음을 담은 거죠. 그럼 닭 그림을 출세와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걸어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닭은 뭐 귀신을 몰아내고 사악한 기운을 쫓는 축신과 벽사의 동물로 여겼다라는 거고 설날에 꼭두 새벽에 우는 첫 닭의 울음을 예전에는 세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번 이상 울게 되면 그 애는 풍년이 된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계명점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닭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울지 않나요? 닭 한 마리가 울음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그렇다는 거 여명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밤에 횡행하던 귀신이나 요괴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일시에 사라져버린다라고 옛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닭의 울음은 바로 이제 밝은 세상을 알리는 서곡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침에 해가 여명이 이렇게 촥 밝아오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렇죠. 닭이 울어주잖아요, 먼저. 그러면 이제 농사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닭의 표현 가치가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15잖아요. 그래서 새벽 닭 울음소리로 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중국 주나라 때는 닭을 돌보면서 15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닭개자 사람 현자를 써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거죠. 닭이 제 시간에 울지 않으면 만사가 뒤죽박죽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뒤죽박죽이죠. 그리고 생활도 엉망이 되는 거여서 옛 사람들은 닭이 제때 울지 않거나 울 시간도 아닌데 우는 것을 굉장히 불길하게 여겼고요.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고 오밤중에 울면 불행하고 또 해가 진 뒤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도 나왔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속담도 요즘은 있잖아요. 큰일 날 얘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렁차고 긴 닭의 울음은 수탉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암탉은 생태학상으로 보면 꼬고대 구구하는 데 그쳤다라는 거고 예부터 그래서 암탉의 울음은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게다가 새벽에 암탉이 울었다면 비정상으로 여겼다는 거여서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 이거는 뭐 있었지만 사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 역사가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 어떤 역사가요? 그 역사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래도 남성의 전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서슴없이 여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이 궁색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기원전 1046년에 중국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을 정벌하러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출사표를 던집니다.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데 울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명분으로 출사표를 던지거든요. 근데 무왕은 왜 그런 말을 출사표에 넣은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이야기죠. 그 사기 주봉기 은봉기를 보면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의 부인이 달기인데 이게 주왕이 부인인 달기의 말만 믿고 정사를 어지럽혔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비겁한 변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왕이라는 사람의 실정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건데 당시에 그 상나라는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네. 왕이 제사도 지내는 그 제사장 역할도 했는데 이 주왕이라는 사람은 당시 최고의 덕목이던 하늘신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악한 정치로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그러면은 책임전가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어떻게 보면 그 닭 그리고 암탉 이건 되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셈이고 다른 뭐 중국 역사를 들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네. 이 신라의 선덕여왕을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기사를 쭉 써놓고 나중에 이제 사론이라 그래서 평가를 다는데 뭐라고 다냐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어찌 늙은 할멈이 안방에서 나와서 정사를 처리하도록 했는가. 신라는 여자가 다스렸으니까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이 됐고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암탉이 새벽에 운격이다라고 혹평을 하죠. 이건 우리가 안 배웠던 얘기 아니에요? 사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김부식이 그러면서 예로 든 역대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국의 한나라 고조 유방의 부인이 여태우하고 당나라에서 사실 새로운 왕조까지 세운 측천무로 알려진 무측전이라는 사람을 네. 예로 드는데 김부식의 엄청난 착각인 게 뭐냐면 당시 그 사기를 쓴 사마천이 어린 아들 대신에 나라를 다스렸던 여태우를 두고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안방 정치로 백성은 편안해졌고 천하가 태평해졌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은 무측전, 측전무 시대에 유능한 인재가 잘 쓰였고 무측전은 현인 군자를 아꼈다, 사랑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김부식은 왜 선덕여왕을 이렇게 혹평한 겁니까? 왕조가 바뀌고 나면 원래 전 왕조를 이렇게 안 좋게 기술을 하잖아요. 아마 유교적 관점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굉장히 저도 이렇게 그걸 보고서 굳이 선덕여왕을 그렇게 평가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덕여왕이 그렇게 뭐 실정을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당시에 그렇죠. 의자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는 좀 그랬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이렇게 뭐 욕을 먹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황령사 구충 석탑도 목탑도 짓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도 그런 혹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암탉이 새벽이 운격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의외였어요. 우린 또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김부식은 고려 사람인데도 뭐 이렇게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 의외라고 해서 사실 그 이 정치라는 게 뭐 이 잘하고 못하고라는 거는 남자고 여자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뭐 보는데 개인의 능력 차이지 무슨 남성이어서 잘하고 여성이어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도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평가죠. 이 갑자기 요즘 뭐 이대남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긴 하는데 이대남이라고 이대녀라고 하니까 이대 다니는 또 분들이 되게 또 분개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표현을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오히려 정치가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뭐 다시 원래 우리 했던 얘기로 되돌아가면 일단 지금 닭부리에서 그 닭보리를 하고 태어난 아령 부인 설화.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스토리텔링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뭐랄까 주목을 받을 만한 역사적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런 역사적 어떤 단서가 있거나 뭐 그런 뭐 센텐스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배우는 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갖고 오늘의 빛에서 여러 가지 기원으로 삼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해서 발굴해서 뭔가 아령의 설화를 입증할 아령의 설화를 입증할 어떤 유구와 유물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박박 긁어가지고 뭔가 서사를 만들어서 뭐 상품도 만들고 많이 그렇게 하던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닭 모양을 한 뭔가 설화 속 인물을 상품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좀 그러면 좀 약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신화 이야기인데 실제 역사 이야기하고 연결하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